수년 동안 한 억만장자는 자신의 외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희귀한 신경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심지어 의사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가족의 오랜 가사 도우미이자 소년을 진정으로 아껴준 유일한 사람이었던 그녀가 갑자기 기밀 의료 문서를 훔쳤다는 공개적인 비난을 받던 날 바뀌었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법정 전체와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다. 소년은 입을 열어 마침내 말을 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수년간 묻으려고 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김태호는 기자들과 카메라 무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아들 은우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할 수 없는 희귀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했다. 김태호는 희망이 있다고 했다. 미국에서 은우가 듣고 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새로운 실험적 치료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치료 자금을 풀 수 있는 핵심 문서가 법원에 묶여 있다는 것이었다. 김태호는 도움을 간청했다. 이것은 돈이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아들의 미래를 구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전국의 사람들이 뉴스를 보며 그의 말에 감동했다. 김태호는 피곤해 보였지만 단호했다. 그는 이 사건에 열심히 매달려온 변호사 윤혜진 옆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으며 문서를 풀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약속했다. 김태호의 변호사 윤혜진은 밤낮으로 일했다. 그녀는 판사들과 이야기하고 긴급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고위층 사람들에게 연락했다. 매일 법적 장애물에 부딪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백만 달러가 있는 연구기금이 바로 은우와 같은 사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법원에 설명했다. 하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과 관련된 법적 분쟁 때문에 기밀 문서 없이는 어떤 돈도 지급될 수 없었다. 윤혜진은 이 지연이 은우가 평범한 삶을 살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치료는 짧은 기간 동안만 가능했고 은우는 곧 시작해야만 했다. 기자들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다. 뉴스 채널들은 그녀가 서류 더미를 들고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인터뷰를 하고 열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그녀를 지지하며 영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강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 싸움은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김태호의 크고 조용한 강남의 고급 빌라 안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다. 세상이 절박한 아버지와 용감한 변호사를 보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사도우미 박소연은 김씨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일했다. 그녀는 집을 잘 알았고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다. 소연은 방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으며 김태호가 없을 때 은우를 돌봤다. 그녀는 은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목했다. 그는 울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침묵 속에 앉아 있거나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다. 때때로 그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소연은 또한 김태호와 윤혜진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도 보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낮고 더 심각했다. 그들은 불안해 보였고 때로는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서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다. 소연은 그들이 대중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과연 전부 진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용히 있어야 할지 아니면 물어봐서는 안 될 질문을 해야 할지 갈등했다. 날이 갈수록 압박은 커져만 갔다. 김태호는 더 많은 인터뷰를 했다. 그는 아침 방송에 출연하고 병원을 방문했으며 심지어 정부 관리들과도 이야기했다.
그는 오직 아들을 돕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모든 출연은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은우는 절대 카메라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김태호는 항상 그를 언급했다. 그는 은우가 아기였을 때 어떻게 웃었는지, 그리고 이병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를 앗아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소연은 김태호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알아차렸다. 은우는 거의 웃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를 피했고 오직 소연이 근처에 있을 때만 평온해 보였다. 한 번은 소연이 김태호가 전화에 대고 소리치는 것을 엿들었다. 그는 화가 나서 누군가에게 계획대로 하라고 말했다. 또 다른 날 윤혜진이 실수로 주방 식탁에 서류 폴더를 두고 갔다. 소연은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진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의료 파일이 아니었다. 그녀가 모르는 이름들이 적힌 계약서와 법적 합의서처럼 보였다. 대중의 지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윤혜진은 계속해서 항소를 제기하고 긴급 회의를 요청하며 압박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지 은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주장은 강력했지만 판사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기금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 사적으로 윤혜진은 이전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김태호와 이야기할 때는 더 자주 다퉜다. 소연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소년이 정말로 치료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내볼까 생각했지만 누가 그녀를 믿어줄까? 그녀는 그저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더 많이 볼수록 위험에 처한 것이 은우만이 아니라는 확신이 커졌다. 소연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것들로 무엇을 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밤 은우가 잠들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소연은 김태호의 서재 밖 복도 근처에 서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는 김태호와 윤혜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녀는 충분히 들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문서가 영원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윤혜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고 했다. 그러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태호가 소연이 무언가 본 것 같냐고 물었다. 윤혜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연은 조용히 물러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제 무언가 숨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모든 답을 알지는 못했지만 진실은 TV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가 자기 방으로 돌아가면서 은우의 침실 문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조용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몇 주간의 법적 노력, 대중의 관심, 그리고 감정적인 인터뷰 끝에 김태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밀 문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연구기금에서 돈을 풀어 은우를 실험적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보내는 마지막 단계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법원 청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창백했고 땀을 흘렸으며 떨고 있었다. 모두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김태호는 손을 들고 문서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밤에 자신의 서재에서 없어졌다고 했다.
법정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그의 변호사 윤혜진은 혼란스럽고 화가 난 표정이었다. 김태호는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심각한 주장을 했다. 그는 가사 도우미 박소연이 문서를 훔쳤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최근에 윤혜진과 다투었으며 복수심에 그런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 비난은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소연은 개인실로 불려가 보안 요원들에게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그 비난에 완전히 놀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태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녀는 지난밤 내내 평소처럼 객실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혜진은 근처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그녀는 김태호의 비난을 지지하며 소연이 지난 며칠간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소연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법원 청사 안의 사람들은 속삭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강력한 남자와 그의 변호사를 믿었다. 물리적 증거가 없고 김태호의 압력 아래 판사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소연을 집에서 잠정적으로 떠나 있도록 명령했다. 그녀는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녀가 떠날 때 은우는 복도 근처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는 것을 조용한 집중력으로 지켜보았다. 은우는 평소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자 옆에 서서 자신의 봉제곰 인형을 꽉 쥐고 있었다. 모두가 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김태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자들에게 은우가 혼란스럽고 무서워하고 있으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은우는 혼자 자기 방으로 갔다. 그는 바닥에 앉아 여전히 조용했다. 몇 분 후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고 침대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의 작은 손에 꽉 쥐어진 접힌 종이였다. 그의 눈은 잠시 그것을 살폈고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장난감 상자 안에 넣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는 방식에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다. 집안의 다른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 아래층에서는 어른들이 다투고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찰은 그날 오후 늦게 도착했다. 그들은 사복 차림이었고 문서가 마지막으로 보였던 서재를 보고 싶다고 요청했다. 김태호는 그들을 안으로 안내하며 자신이 잠긴 서랍 안에 서류를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날 아침 서랍이 열려 있었고 문서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찾았으며 많은 질문을 했다. 소연은 이미 떠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와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진은 경찰관들에게 소연이 법적 싸움이 시작된 이래로 질투심 많고 화가 난 듯 행동했으며 심지어 작은 위협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태호는 소연이 자신이나 윤혜진을 해치기 위해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반복했다. 경찰은 별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모를 하고 방에서 물건들을 수집했으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다. 윤혜진은 나중에 법원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판사에게 은우에게 필요한 치료는 짧은 의료기간이 있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상기시켰다. 판사는 짧은 긴급회의를 열고 윤혜진의 요청을 들었다. 양측 변호사 및 수사관들과 사건을 논의한 후 판사는 문서를 찾기 위해 30일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그는 법원은 증거가 필요하며 문서 없이는 어떤 기금도 지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혜진은 속상해 보였지만 동의했다. 김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좌절한 표정이었다. 법원 밖의 기자들은 대중에게 최신 소식을 전했다. 사라진 서류와 가사도우미에 대한 비난 이야기는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소연을 변호하며 그 비난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은 김태호의 명성과 돈 때문에 그를 믿었다. 집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윤혜진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다. 김태호는 직원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은우는 계속해서 자기 방에 조용히 혼자 있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그는 단지 놀거나 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듣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의 문을 지나가며 말할 때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든 단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날이 갈수록 은우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자주 사람들을 눈으로 쫓았다. 그는 그들이 말할 때 입 모양을 보았고 마치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는 것 같았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입술로 작은 움직임을 반복하기도 했다. 윤혜진은 그가 전화 통화 중에 더 가까이 앉아 그녀가 말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번은 그녀가 돌아서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김태호는 별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변호사들에게 전화하고 대중의 반발에 대처하느라 너무 바빴다. 하지만 은우는 더욱 예민해지고 있었다. 그는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계단 근처에 앉기 시작했다. 그는 보고, 기다리고, 기억했다. 그리고 항상 그의 방에 있는 장난감 상자는 닫힌 채로 같은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 그 안에는 접힌 문서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다. 모두가 싸우고 있는 그 종이가 내내 같은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여느 때처럼 조용한 은우는 그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시계처럼 정확하게 김태호는 작은 갈색 병과 숟가락을 들고 은우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 안의 액체는 쓴 냄새가 났고 은우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얼굴을 찌푸렸다. 김태호는 그 약물이 그의 신경질환을 위한 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 없이는 은우가 더 나빠질 수 있으며 그의 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몇 번이고 설명했다. 김태호는 직접 약을 주겠다고 고집했고 다른 누구도 그 병을 다루지 못하게 했다. 가끔 집에 방문하는 간호사조차도 그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은우는 아버지가 숟가락에 약을 따르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입을 벌리고 그것을 삼켰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항상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상에 대해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김태호가 병을 너무 꽉 쥐는 방식, 누구에게도 라벨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은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늘 그랬듯이 침묵을 지켰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명령받은 소연은 여전히 은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녀는 이웃을 통해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작은 메시지를 보냈다. 어느 날 오후에는 문 앞에 장난감을 두고 가기도 했지만 김태호는 그것을 버리게 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소연은 은우를 끊임없이 걱정했다. 그녀는 수년간 그를 돌보았고 누구보다 그의 습관을 잘 알았다.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윤혜진도 김태호가 약을 통제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 소송과 사라진 문서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다. 은우는 소연의 부재를 깊이 느꼈다. 그녀의 존재 없이는 그는 더 조용하고 폐쇄적으로 변했다. 그는 방에 더 오래 머물며
종이 조각에 그림을 그리거나 벽을 응시했다. 그는 약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 왜 매번 복용 후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질까? 어느 날 아침 은우는 더 이상 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결심했다. 김태호가 숟가락을 들고 왔을 때 은우는 평소처럼 입을 벌렸지만 삼키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방을 나갈 때까지 액체를 혀 위에 머금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것을 휴지에 뱉어 옷장 뒤로 던졌다. 그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그렇게 했다. 복종하는 척했지만 비밀리에 거부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김태호는 아들이 여전히 약을 먹고 있다고 믿었다. 은우는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지켰다. 날이 갈수록 그는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 머리가 더 가벼워졌다. 그의 생각을 둘러싸고 있던 끊임없는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들을 알아차렸다.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심지어 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차 소리까지. 이 소리들은 희미했지만 실제였다. 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것은 그를 무섭게도 흥분되게도 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곧 희미한 소리들이 더 선명해졌다. 은우는 벽을 통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아래층에서 사람들이 웃는 소리를 들었다. 심지어 윤혜진이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도 들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마법이나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전에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그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조심스럽게 들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때로는 소리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다른 때에는 특히 김태호가 전화로 화를 내며 말할 때 그를 두렵게 했다. 은우는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만약 아버지가 알게 되면 화를 내거나 약을 완전히 빼앗아 버릴지도 모른다. 은우는 그 약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듣지 못하게 막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비밀처럼 그의 마음속에 머물렀다.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몰랐다. 날이 지나고 은우의 의심은 확신으로 커져갔다. 약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청력은 더 강해졌다. 그는 이제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윤혜진이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심지어 김태우와 윤혜진이 밤늦게 법원 마감일과 소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다. 단어들이 항상 명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다. 은우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만약 그의 상태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는 소연이 언젠가 조용히 언젠가 너는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이제 그는 그녀가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 궁금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가 왜 약에 대해 그렇게 엄격했는지 궁금했다. 그것이 정말 그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 질문은 매일 그의 머릿속에서 커져만 갔다. 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그는 달라졌다. 그는 약병이 나타날 때마다 김태호를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가 약을 따를 때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윤혜진이 병을 직접 쳐다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은우는 또한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소연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기억했다. 모든 조각들이 그의 어린 마음 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다. 약은 그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었고 어쩌면 병들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은 그를 두렵게 했지만 또한 그가 이전에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통제감을 주었다. 이제 그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속해서 척하며 더 많은 것을 알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 지금으로서는 그는 침묵을 선택했다. 마침내 듣기 시작한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비밀을 간직했다. 매일 밤 집이 조용해지고 불이 꺼진 후 은우는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발소리,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같은 부드러운 소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훨씬 더 선명했다. 저택의 벽은 보기만큼 두껍지 않았다. 목소리들은 벽을 타고 특히 다른 모든 것이 조용한 밤에는 더욱 잘 들렸다. 은우는 김태호의 서재와 거실 근처 아래층에서 오가는 대화를 듣기 시작했다. 문들은 종종 살짝 열려 있었고 소리는 복도를 따라 은우의 방으로 올라왔다. 그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눈을 뜬 채 모든 단어를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매일 밤 잠든 척한 후에 그는 조용히 앉아 목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찾아왔다. 김태우와 윤혜진은 은우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며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천천히 은우는 단지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화가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들은 돈, 법원 회의, 그리고 이상한 법률 용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며칠 밤이 지나자 은우는 단어들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김태호는 한번 기금이 마침내 풀리는 것에 대해 무언가 말했다. 다른 날 밤 윤혜진은 해외 계좌로의 이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단어들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그는 이런 것들이 그의 치료나 회복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들은 그를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그를 깊이 두렵게 하는 것을 들었다. 윤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차가웠다. 그녀는 말했다. 만약 이 아이가 말을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 은우는 얼어붙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왜 그들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자신이 침묵하는 것에 달려 있을까? 그는 그 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쉬며 벽을 응시했다. 그는 마침내 약, 통제, 거짓말, 그것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너무 많이 알게 되었다. 은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만약 윤혜진과 김태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그를 막으려 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무엇을 할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그는 침묵을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할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침 장난감 상자를 정리하다가 그는 낡은 플라스틱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고 빨간색이었고 재생과 녹음 2개의 버튼이 있었다. 그것은 여전히 작동했다. 배터리는 약했지만 기능은 했다. 그는 자신을 허밍하는 것을 녹음하고 재생해보며 테스트했다. 소리는 지직거렸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녹음기를 자기 방에 숨겨두었다. 밤에는 책더미 아래 문 근처에 그것을 놓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기다렸다. 목소리들이 다시 들려왔고
선명하고 진지했으며 녹음기는 모든 것을 담았다. 은우는 다음 날 확인하기 위해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그는 조심하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그는 녹음기를 옷장 뒤나 벽장 안에 숨겼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작은 스티커를 사용해 테이프에 번호를 붙였다. 그는 그것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매일 밤 하나씩 테이프들은 진실의 조각들로 채워졌다. 그는 윤혜진이 우리에겐 30일만 더 필요해. 그리고 걘 그냥 아이일 뿐이야. 아무도 그 애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김태호는 한번 우린 이제 와서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왔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들은 은우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그가 조용하고 약하며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지 치료비를 위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 그리고 어쩌면 사기에 관한 것이었다. 은우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두 어른이 매우 심각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는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누구에게도 말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그는 기다리고 지켜봐야만 했다. 은우는 또한 만일을 대비해 작은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손전등, 여분의 배터리, 작은 공책, 그리고 심지어 소연이 몇 달 전 서랍에 두고 간 집 열쇠 사본까지. 그는 그것들을 모두 침대 밑 헐거운 마룻바닥 아래에 보관했다. 그는 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지 몰랐지만 그것은 그에게 통제감을 주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무력하지 않았다. 낮 동안에는 그는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 척했다. 그는 조용히 있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으며 일과를 따랐다. 밤에는 모든 것을 녹음했다. 더 많이 들을수록 그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어른들이 그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다. 그들은 그를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윤혜진이 법원을 언급할 때마다 또는 김태호가 이게 새어나가면 어떻게 되지? 라고 속삭일 때마다 은우는 그것을 더욱 확신했다. 그는 아직 그들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모을 수는 있었다. 조각조각 겉으로 보기에 집은 평온을 유지했다. 아무도 은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김태호는 여전히 언론에 최신 소식을 전했다. 윤혜진은 여전히 법원 서류와 전화통화를 하며 집을 드나들었다. 하지만 은우의 방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모두가 망가졌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 듣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었다. 어둠 속의 목소리들은 한때 무섭고 혼란스러웠지만 유용해졌다. 그들은 그에게 진실을 주고 있었다. 그가 비록 소리내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붙잡을 수 있는 종류의 진실을. 매일 밤 그는 더 주의 깊게 들었다. 매일 그는 비밀리에 자신의 메모와 테이프들을 정리했다. 그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이 증거가 필요할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으로서는 그는 인내심을 가져야만 했다. 그는 아직 말할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은우는 한 가지를 명확하게 이해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것은 누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위험했다. 법원은 마침내 감독하의 방문을 허락했다. 소연은 몇 주 동안 떨어져 지낸 후 은우를 30분 동안 볼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사회복지사가 그녀와 함께 저택으로 갔고 김태호와 윤혜진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은우는 거실 소파에 뻣뻣하게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이 들어서자 그의 얼굴이 변했다. 그는 미소 짓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다. 잠시의 침묵 후 은우는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고 소리를 냈다. 거칠고 조용했지만 그것은 단어였다. 소연은 얼어붙었다. 그는 거의 속삭임처럼 소연 씨라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그녀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은우는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는 다른 누구도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처음으로 은우는 말을 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그녀를 신뢰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가 해결할 거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방문이 계속되는 동안 은우는 조용히 소연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 자기 방으로 갔다. 사회복지사는 저택이 감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적인 공간을 허락했다. 안에 들어가자 은우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헐거운 마룻바닥을 들어 올렸다. 소연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 유심히 지켜봤다. 그 아래 공간에서 그는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배터리, 종이들, 그리고 빨간 장난감 녹음기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때 은우가 재생 버튼을 가리켰다. 그녀는 그것을 눌렀다. 정정히 소리가 공기를 채우고 그 다음 목소리들이 들렸다. 김태호와 윤혜진이었다. 처음에는 단어들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클립을 들으면서 명백해졌다. 돈, 거짓말, 그리고 은우를 침묵시키는 것에 대한 구절들이 있었다. 한 녹음에는 윤혜진이 그 애가 말을 하면 우린 모든 걸 잃어 라고 말하는 것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오싹함을 느꼈다. 그녀는 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더 많은 테이프를 보여주었다. 음질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소연은 아직 경찰에 바로 달려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녹음들은 중요했지만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다. 은우의 건강은 그녀에게 항상 미스터리였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의 상태가 아무리 많은 의사가 관여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의심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오래전 가족과 함께 일했던 조용한 남자인 한민석 박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그를 신뢰했다. 소연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가 은밀하게 은우를 진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근처 클리닉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 서류를 정리한 후 며칠 뒤 소연과 은우는 한 박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신경학적 검사, 청력 검사, 혈액 검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검진을 실시했다. 은우는 그 모든 과정 동안 차분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를 잘 따랐다. 진료 후 한 박사는 곧 결과와 함께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후 소연이 전화를 받았다. 다른 쪽 끝에는 한 박사가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요청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다. 은우는 장애가 전혀 없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결과를 설명하며 천천히 반복했다. 은우의 청력은 정상이었다. 그의 뇌 기능도 정상이었다. 오랜 침묵, 언어 능력의 부재, 이상한 행동, 그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 야기된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혈액 검사를 언급했다. 은우의 몸에서 발견된 화학물질은 정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인지 및 운동 지연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진정제와 일치했다. 그 약은 어떤 공식적인 의사에 의해 처방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년간 아마도 집안의 누군가에 의해 은우에게 투여된 것이었다. 소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누군가가 은우를 일부러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왜 누가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까? 소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밤새 모든 것을 생각했다. 테이프들, 진단, 거짓말, 가짜 치료, 김태호와 윤혜진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의문의 사라진 문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했다. 소연은 이제 진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은우는 아픈 것처럼 보이기 위해 수년간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그 거짓말로 무언가를 얻었다. 어쩌면 돈, 어쩌면 동정, 어쩌면 권력. 그리고 김태호가 법정 심리 직전에 사라졌다고 말한 그 문서가 답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 소연은 그렇게 믿었다. 어쩌면 그것은 의료 보고서이거나 금융사기의 증거일 수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빠진 조각이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침대에서 마침내 자유롭게 숨을 쉬며 잠든 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침묵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그것이 계속되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다. 내가 진실을 찾을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는 지금까지 아는 모든 것을 적었다. 이름, 날짜, 장소, 심지어 테이프에서 나온 인용문까지. 그녀는 녹음 파일 4본을 여러 곳에 저장했다. 하나는 USB 드라이브에, 다른 하나는 안전한 온라인 폴더에 업로드했다. 그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또한 한 박사에게 다시 연락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동의했지만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소연은 자신이 단순한 가족의 거짓말 이상의 것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김태호의 사업, 국제기금, 법원 기록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불안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모든 단서는 그녀를 더 가까이 이끌었다. 그녀는 저택에 있는 김태호의 서재, 잠긴 서랍, 심야회의, 그리고 윤혜진의 두려움을 기억했다. 사라진 문서는 아직 어딘가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소연은 은우를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너무나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을 마침내 멈추기 위해 그것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조용한 오후에 시작되었다. 소연은 은우의 건강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집에 돌아와 있었다. 법원은 한 박사의 보고서 이후 그녀의 감독하 방문을 허락했다. 은우의 방에서 낡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척하면서 소연은 그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은우는 방구석에 서 있는 낡은 나무 장난감 수납장을 계속 힐끗거렸다. 그것은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은 것이었다. 소연은 일어나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먼지 쌓인 인형, 퍼즐, 그리고 봉제 동물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다. 은우는 말없이 다가와 맨 위 선반에 있는 테디베어를 가리켰다. 그것의 털은 한쪽이 찢어져 있었고 그 틈으로 솜이 삐져나와 있었다. 소연은 그것을 내려 더 자세히 확인했다. 그러자 그녀의 심장이 멎었다. 솜 깊숙이 숨겨진 찢어진 솔기 안에는 누렇게 바래고 구겨진 접힌 종이가 있었다. 그것이 사라진 문서였다. 은우가 내내 숨겨왔던 것이다. 소연은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찾고 있던 것이었다. 김태호가 몇 주 전에 사라졌다고 주장했던 그 기밀 문서. 그녀의 눈이 텍스트를 훑어보면서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법률 파일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서류에는 은행 거래 내역, 의료 승인, 그리고 서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냈다. 거대한 국제연구기금을 푸는 열쇠와 누군가가 은우의 이름을 이용해 그 기금에 접근했다는 증거. 거기에는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거액의 돈이 은우의 의료 치료와는 아무 관련 없는 계좌로 추적되었다. 소연은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며 반응을 기다리는 은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소연은 마침내 이해했다. 은우는 누구의 상상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아왔다. 어른들이 그가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아프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는 내내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은우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즉 숨김으로써 진실을 안전하게 지켜왔다. 소연은 자랑스러움, 두려움, 그리고 분노를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은우를 꽉 껴안고 속삭였다. 정말 용감했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앉아서 문서를 전부 읽기 시작했다. 숫자들은 한 박사가 발견한 것과 일치했다. 약은 치료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우를 아파 보이게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돈은 실험적 치료에 쓰여야 했지만 대부분은 유령 회사와 연결된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 그 회사 중 하나는 윤혜진과 연결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투자 펀드를 통해 김태호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규모의 사기였다. 소연은 이것을 공개하면 김태호와 윤혜진이 파멸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그녀를 쫓아올 것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했다. 소연은 그들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은우를 위한 옷, 물, 간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목인 문서를 담은 작은 가방을 쌌다. 그녀는 그것을 보호 폴더에 넣고 플라스틱 지퍼 파우치 안에 밀봉했다. 그녀가 배낭의 지퍼를 닫는 순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태호가 회의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조용히 그녀는 은우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세탁실 근처의 뒷문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들은 밖으로 빠져나와 정원문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다. 소연의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다. 그녀는 운전석에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고 다음 행동을 계획할 수 있는 법원 근처의 안전한 장소 주소만 알려주었다. 차가 멀어지면서 은우는 침묵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상황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작은 임대 아파트의 안전한 곳에서 소연과 은우는 기다렸다. 그녀는 이미 한 박사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아침 비밀리에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가 문서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을 도울 것이었다. 그들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 최종 심리는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 만약 그들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기금은 김태호와 윤혜진의 통제해 풀릴 것이었다. 소연은 문서를 몇 번이고 검토하며 날짜, 서명, 그리고 첨부 파일들을 확인했다. 은우는 그 긴 밤 동안 문틈으로 들었던 특정 이름들을 가리키며 그녀를 도왔다. 소연은 그의 기억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에 놀랐다. 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 용기, 이해,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밤이 되자 소연은 모든 불을 끄고 문을 2번 잠갔다. 그녀는 그들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김태호와 윤혜진은 곧 문서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었다. 그들은 심지어 소연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짐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일이 최종 심리였다. 모든 것이 그때 결정될 것이었다. 소연은 몇 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서 밖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은우는 소파에서 그녀 옆에 잠들어 그 비밀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지켜준 바로 그 테디베어를 안고 있었다. 아침이 마침내 오면 그들은 한 박사와 함께 법원으로 바로 갈 것이었다. 그곳에서 소연은 판사에게 문서를 건네 사기를 폭로하고 은우를 평생의 거짓말에서 구해낼 것이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달려 있었다. 소연은 눈을 감고 은우에게 조용한 약속을 속삭이며 기다렸다. 그들은 진실을 가지고 있었다. 남은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법정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좌석이 찼다. 기자들, 변호사들,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심지어 몇몇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까지 일찍부터 모여들었다. 방 안의 긴장감은 역력했다. 김태호는 윤혜진 옆 앞줄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하고 차가웠다. 카메라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기자들은 빠르게 메모를 휘갈겨 썼다. 김태호가 일어서서 판사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강하고 감정적이었다. 그는 법원에 박소연이 자기 아들을 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은우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소연은 아이의 상태를 이용한 불안정한 전 직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서류를 위조하고 은우를 조종하여 도망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다음에 윤혜진이 일어서서 소연이 항상 정서적 불안정의 징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연이 아이에게 집착했으며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정의 일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윤혜진이 말을 마치자마자 법정 뒤편에 큰 나무문이 열렸다. 고개들이 돌아갔다. 소연이 은우의 손을 잡고 침착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화장이나 드라마 없이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은우는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앞을 똑바로 보며 집중했다. 방은 조용해졌다. 판사는 분명히 놀란 듯 누가 그들을 들여보냈는지 물었다. 경비원이 그들이 이미 승인된 방문자 명단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소연을 똑바로 쳐다본 다음 은우를 내려다보았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가 물었다. 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소연의 손을 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잠시 동안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판사는 의사봉을 내리치며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다. 은우는 무서워하지도 울지도 않고 그저 진지한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대중 앞에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소년이 방금 진실을 말했고 아무도 그것에 대비하지 못했다. 소연은 판사석으로 다가가 두꺼운 폴더를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 안의 문서가 김태호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한민석 박사의 서명이 담긴 의료 보고서를 건넸다.
판사는 법정 경위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신호했다. 그가 읽기 시작하자 법정은 조용했다. 소연은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은우는 수년간 처방되지 않은 물질로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다. 목적은 연구 계좌에서 자금을 방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아파 보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김태호와 윤혜진이 수백만 달러에 접근하기 위해 은우의 의료 상태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은우는 그녀의 설명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확인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소연은 소년이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원본 문서를 곰 인형 안에 숨겼다고 덧붙였다. 윤혜진이 갑자기 끼어들어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폴더를 잡으려 하며 법정이 속고 있다고 외쳤다. 혼란이 일어났다. 판사는 재빨리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두에게 침착하라고 명령했다. 윤혜진이 직접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소리치자 판사는 경비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 여자를 법정에서 내보내시오. 법정 모독죄로 기소하시오. 2명의 경관이 윤혜진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잠시 저항했지만 여전히 소리치며 그들을 따라 나갔다. 김태호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은우가 말을 할 것이라고 또는 소연이 진짜 증거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판사는 모든 문서를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휴정을 명령했다. 법정은 비워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기자들은 뉴스를 전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갔다. 은우는 내내 소연 옆에 머물며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또한 짐을 벗은 듯 가벼워 보였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후 그날 늦게 심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원 밖에서는 상황이 빠르게 움직였다. 뉴스팀들은 생중계로 보도했다. 헤드라인은 온라인에서 업데이트되고 있었다. 은우 입을 열다. 진실을 폭로한 소년이라는 헤드라인이 떴다. 한민석 박사는 약물이 은우의 상태에 대해 승인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실 결과와 비교 차트를 포함한 추가 서류를 가지고 도착했다. 법원의 법률 지원팀이 모든 것을 검토했다. 작은 대기실에서 소연, 은우, 그리고 한 박사는 함께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기다렸다. 은우는 그림 중 하나를 넘겨보는 동안 한 박사는 복도에서 최신 소식을 지켜보았다. 소연은 지쳤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그 순간은 이제 그들 모두보다 더 컸다. 그것은 단지 은우의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다. 건물 건너편에서 김태호는 이제 눈에 띄게 동요하며 그의 법무팀과 회의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 중 일부는 그의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윤혜진은 구금실에서 따로 신문을 받고 있었다. 법원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심리가 재개될 무렵 판사는 전체 파일을 검토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모두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소연은 은우를 옆에 두고 법률 책상 뒤에 앉았다. 한 박사는 필요할 경우 증언할 준비를 하고 근처에 서 있었다. 판사는 제시된 증거가 강력하며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시작했다. 그는 그 문서가 이전에 보고된 사라진 파일과 일치한다고 확인했다. 그는 한 박사의 소견이 자연적인 상태가 아닌 장기간의 약물 유발 증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은우의 용기와 소연의 행동을 칭찬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공식적인 형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태호는 감독하에 도시에 머물도록 명령받았다.
윤혜진은 구금 상태를 유지할 것이었다. 법정은 다시 한번 기자들이 진술을 얻으려 애쓰면서 소란스러워졌지만 은우는 조용히 있었다. 그는 해야 할 말을 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들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공식적인 법의학 보고서는 최종 심리 후 3일 만에 도착했다. 그것은 밀봉된 상태로 법원에 전달되었고 판사, 법률 대리인, 그리고 한민석 박사가 있는 자리에서 개봉되었다. 소연은 법정에서 은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판사가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읽자 방은 조용해졌다. 보고서는 은우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 화학물질 집합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물질들은 정기적으로 사용될 경우 일시적인 청력 상실과 언어 억제를 유발했다. 그것들은 결코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알려진 어떤 치료법에서도 의료용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화학물질들은 치료제로 위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은우를 조용하고 의존적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의 상태는 유전적이거나 신경학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도된 것이었다. 판사는 보고서를 읽은 후 고개를 들었다. 진실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확인되었다. 은우는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졌다. 다음으로 판사는 은우가 테디베어 안에 숨겼던 문서를 검토했다. 그것은 금융사기 전문가에 의해 조사되었고 그 진위가 확인되었다. 그 서류는 희귀 의료 사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국제기금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훨씬 더 나쁜 것을 드러냈다. 돈은 결코 의료기관에 의해 직접 관리되지 않았다. 대신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가짜 회사를 통해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실제 직원이나 운영이 없는 유령 회사임이 밝혀졌다. 유일하게 등재된 파트너는 김태호와 금융적 관계를 공유하는 남자였다. 기금의 돈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김태호의 사업 네트워크와 연결된 계좌를 통해 이동되었다. 계획은 간단했다. 은우의 거짓 질병을 위장으로 삼아 수백만 달러의 지원금을 풀고 의심을 사지 않고 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문서가 법정에 제출되면서 전체 계획이 상세히 폭로되었다. 판사는 그 다음 오디오 녹음에 주목했다. 하나씩 그것들은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은우는 김태우와 윤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채우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녹음에서 윤혜진은 누군가 질문하기 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태우는 그 아이가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해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다. 다른 클립에서 윤혜진은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 라고 경고했다. 녹음들은 그들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오디오 파일에는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소연과 한 박사가 제시한 시간표와 일치했다. 판사는 각 녹음 후에 잠시 멈추어 법정이 말해진 것을 흡수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이해 제기도 방해도 없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침묵을 지켰다.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물리적 증거, 의료 보고서, 금융 문서, 그리고 테이프에 잡힌 자백으로 뒷받침되었다. 사건은 그 분기점에 도달했다. 법의학 보고서, 금융 문서, 그리고 녹음이 모두 제자리에 놓이자 판사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일어서서 안경을 고쳐 쓰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했다. 김태우와 윤혜진은 사기, 아동학대, 그리고 국제기금 횡령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그들의 즉각적인 체포 명령을 내리자 법정은 조용했다.
경관들이 앞으로 걸어가 그들 모두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태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바닥을 응시했다. 윤혜진은 말하려고 했지만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 판사는 김태호의 사업 거래에 대한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혐의가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끌려나갈 때 은우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들이 방을 나갈 때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소연이 그의 주위에 팔을 둘렀다. 진실은 들렸고 이제 그렇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들은 마침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심리가 끝나자마자 기자들은 뉴스를 방송하기 위해 밖으로 달려갔다. 화면에 헤드라인이 번쩍였다. 억만장자와 변호사, 학대 및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 법원 안에서는 관리들이 은우를 위한 보호 서비스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를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소연은 한 박사의 지원을 받아 임시 후견인 신청을 했다. 판사는 은우가 이미 그녀와 신뢰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하며 동의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는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그를 위해 싸웠다는 것이다. 소연은 은우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넌 안전해. 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세상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다. 거짓말은 더 이상 권력이나 돈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정의가 개입했다. 법정은 비워졌지만 소연과 은우는 잠시 더 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아까 그 테디베어를 집어들고 껴안았다. 더 이상 무언가를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숨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조용히 은우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 눈물은 두려움이나 고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에서 온 것이었다. 그는 어떤 아이도 결코 간직해서는 안 될 비밀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니 그는 마침내 놓아줄 수 있었다. 소연은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그가 평화롭게 울도록 내버려 두었다. 한 박사는 조용한 존경심으로 지켜보며 근처에 서 있었다. 아무도 그들을 재촉하지 않았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그것은 치유의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세상이 반응하고 있었다. 언론, 법집행기관, 그리고 금융수사관들이 이제 김태호와 윤혜진이 저지른 모든 것을 파헤치는 데 관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법정에서는 한때 침묵했던 소년만이 중요했다. 은우는 말을 했고 모든 것이 변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전환점을 돌았다. 문이 열렸다. 정의는 더 이상 단지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은우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김태호와 윤혜진이 구금된 후 법원은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은우의 미래였다. 두 생물학적 부모 모두 형사 고발에 직면하고 다른 직계가족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은 누가 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지 결정해야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다. 모든 회의에서 한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되었다. 박소연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겪는 동안 그곳에 있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은우를 돌보았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그를 보호했다. 다음 며칠 동안 법원이 지정한 심리학자들과 사례관리자들은 소연과 은우 모두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은우가 그녀의 존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녀가 근처에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관찰했다.
그들의 보고서는 모두 같은 결론으로 돌아왔다. 소연과 은우 사이의 유대감은 강하고 안정적이며 명백히 신뢰와 사랑의 기반을 두고 있었다. 판사는 최종 양육권 심리를 예정했다. 소연은 법정에서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은우는 그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이번에는 방위 기자들이나 변호사들로 붐비지 않았다. 단지 몇 명의 법률 관계자만 참석한 조용한 심리였다. 판사는 아동복지기관의 보고서를 요약하며 시작했다. 그는 여러 전문가들이 은우와 소연의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은우에게 직접 돌아서서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은우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끄덕이고 명확하게 말했다. 이 사람이 제 진짜 가족이에요. 법정은 조용했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은우가 법정에서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판사는 앞으로 몸을 숙여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충분히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몇 번의 펜놀림으로 소연의 법적 후견인 신청을 승인했다. 공식적인 것이었다. 소연은 더 이상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의 법적 후견인이었다. 판결 후 법원 직원들은 소연과 개인적으로 만나 다음 단계를 설명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은우의 재정적 미래였다. 김태호의 자산이 형사수사의 일환으로 압수되고 있었기 때문에 판사는 은우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다. 김태호의 재산 중 일부, 특히 은우의 의료치료에 쓰여야 했던 돈은 이제 특별 신탁에 예치될 것이었다. 이 신탁은 은우의 이름으로 관리되며 오직 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었다. 법원은 소연을 공식 수탁자로 선택했다. 그녀의 역할은 돈을 보호하고 은우의 양육 및 교육 비용을 관리하며 어떠한 오용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소연은 주저없이 동의했다. 그녀는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은우의 안녕이었지만 이제 그가 학교, 치료, 그리고 안전한 집을 위한 자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놓였다. 은우는 다시 미래를 가졌다. 진짜 미래를. 그 후 며칠 동안 언론은 그 이야기로 폭발했다. 전 세계의 뉴스 매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법원 밖에서 소연과 손을 잡고 걷는 은우의 사진이 신문과 뉴스 앱에 실렸다. 최종 재판 중 은우가 말하는 사진이 목소리를 찾은 소년이라는 캡션과 함께 온라인에 퍼졌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아이가 자신의 말로 억만장자의 사기를 폭로했다. 국제 언론의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하며 날아왔다. 소연은 은우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분을 거절했다. 하지만 그녀는 신뢰하는 한 기자와의 짧은 인터뷰를 허락했고 거기서 그녀는 간단히 말했다. 그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중요할 때 말할 만큼 용감했던 소년입니다. 그 인용문은 모든 곳에 한면에 인쇄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의의 이야기라고 불렀다.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소연과 은우에게는 그것은 훨씬 더 간단한 것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한편 소연은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데 힘썼다. 그녀는 언론과 혼란에서 벗어나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은우와 함께 이사했다. 새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은우는 책, 장난감, 그리고 그림을 그릴 공간이 있는 선반이 있는 자기 방을 가졌다. 매일 아침 그는 식탁에서 아침을 먹었다. 매일 밤 그는 두려움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소연은 그를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지원이 있는 근처 학교에 등록시켰다. 치료사들과 교사들은
인내와 보살핌으로 그를 환영했다. 처음에는 은우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들었다. 그는 웃었다. 그는 심지어 몇 명의 친구도 사귀었다. 소연은 그 모든 것을 조용한 자부심으로 지켜보았다. 그녀는 숙제를 돕고 학부모 회의에 갔으며 은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도록 했다. 신탁기금이 그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든 것은 정서적 안전이었다. 처음으로 은우는 단지 아이였다. 헤드라인도 사건도 아닌 그냥 그 자신이었다. 재판 1주년에 한 기자가 이야기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원본 신문 사본을 소연에게 보냈다. 헤드라인은 여전히 굵은 글씨로 눈에 띄었다. 한때 말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소년, 자신의 목소리로 억만장자를 무너뜨리다. 소연은 그 신문을 보고 깔끔하게 접어 은우를 위한 기념품 상자에 넣었다. 그녀는 그가 일어난 일에 의해 정의되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또한 그가 자신의 힘을 잊지 않기를 바랐다. 그날 밤 그녀와 은우는 함께 저녁을 먹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를 보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건넸다. 그것은 나무 아래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여주었다. 구석에는 그가 두 단어를 썼다. 우리 가족. 소연은 미소 지으며 그를 꽉 껴안았다. 그들이 싸워 얻은 모든 것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정의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이겼다는 것이다. 법원의 결정 이후 몇 달이 지났다. 은우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매일 조용한 집에서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아침을 먹고 학교 갈 가방을 쌌다. 그는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석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았으며 여느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질문을 했다. 그는 말하는데 더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그의 선생님들은 그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에 놀랐다. 그는 읽기를 따라잡고 수학 문제를 쉽게 풀었으며 심지어 어려움을 겪는 반 친구들을 돕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자유롭게 웃었다. 소연은 방과 후에 그를 데리러 갔고 그들은 항상 집으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수업, 가장 좋아하는 과목, 그리고 심지어 새로 그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침묵은 명확하고 강한 목소리로 대체되었다.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목소리였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화로웠다. 소연은 은우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일과를 만들었다. 그는 집안일, 숙제 시간, 그리고 놀이 공간을 가졌다. 하지만 소연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필요성도 느꼈다. 은우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르게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그녀의 눈을 뜨게 했다. 그녀는 그와 같은 아이들을 돕기 위한 단체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변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들과의 여러 회의 끝에 그녀는 공식적으로 목소리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그것은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센터였다. 팀은 치료, 법률 지원, 그리고 아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했다. 소연은 그의 이야기를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보여준 용기를 기리기 위해 은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은우는 로고 디자인을 도왔다. 마이크에 대고 말하는 아이의 간단한 그림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기부금이 들어왔고 자원봉사자들이 등록했다.
목소리 프로젝트는 작게 시작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재판에서 은우의 이야기를 기억했다. 한때 말을 못하는 것으로 믿어졌던 소녀는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언론 매체들은 그 사건을 다시 조명하기 시작했다. 기사가 쓰여지고 인터뷰가 요청되었으며 사람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그를 실패시켰고 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정책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소연과 만났다. 그들은 학대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히 강력한 가족과 관련된 경우를 검토했다. 몇 달 안에 아동보호법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이 초안되었다. 은우법이라고 불리는 한 법안은 의심되는 학대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아동복지기관이 사적인 의료 치료를 조사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소연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은우의 이야기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웠다. 그녀는 센터의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그녀가 그들 중 한 명이 미소 짓거나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녀는 그 싸움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우는 새로운 삶에 점점 더 적응했다. 그는 목소리 프로젝트를 자주 방문했다. 때로는 책을 읽으러, 때로는 그냥 놀러. 그곳의 다른 아이들은 그의 과거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를 우러러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졌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은 아이 옆에 앉아 그냥 곁에 있어 주었다. 소연은 이것을 보고 그가 얼마나 많이 치유되었고 그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한 영화 제작자가 목소리 프로젝트와 은우의 여정에 대한 다큐멘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소연에게 접근했다. 소연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은우의 삶을 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한 후, 그리고 은우 자신이 동의한 후, 그녀는 이야기가 존중받고 희망에 초점을 맞춘다는 조건에 그것을 허락했다. 촬영은 은우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제작진과 이야기하며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는 무엇을 공유할지 선택했다. 그는 동정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진실을 이해하기를 원했다. 다큐멘터리는 몇 달 후 완성되었다. 그것은 은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주었다. 침묵, 약, 법정. 그가 말을 한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 그것은 또한 목소리 프로젝트가 그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영화에는 소연, 한 박사, 그리고 은우의 발전을 본 몇몇 교사들과의 인터뷰가 포함되었다. 그것은 센터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웃고 배우는 장면으로 끝났다. 영화가 온라인과 몇몇 작은 영화제에서 공개되었을 때 반응은 강렬했다. 시청자들은 지지와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방치나 학대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동 옹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큐멘터리는 심지어 사회복지사와 교육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순간은 맨 마지막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완전히 편안해진 은우가 앞을 똑바로 보고 자신이 직접 쓴 마지막 대사를 말했을 때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은우는 단순한 흰 벽 앞에 섰다. 그는 평범한 파란 셔츠를 입고 손에는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고 차분하며 명확했다. 그들은 저를 침묵시키려 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침묵시킬 수 없어요.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 마지막 문장은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의 마음에 남았다. 그것은 단지 대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메시지였고 가장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소연은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보았다. 그녀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에 울었다. 그녀는 한때 조용하고 망가졌던 소년을 보며 강하고 친절하며 용감한 누군가를 보았다. 은우는 개봉 후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명성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그저 학교, 친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 하지만 그 한순간, 그 한 문장은 전 세계적으로 상징이 되었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목소리,